김민주는 자신이 구축한 삶이 완벽하다 믿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한 거대 도시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수영과 결혼한 지 9년,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1년이 되었습니다. 슬아에는 도연 9살, 서준 7살, 64살 세 아이가 있습니다. 민주는 현지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비자에 의존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같았습니다. 민주는 주 9일 근무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에 머물렀습니다. 비교적 이른 퇴근 시간 덕분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외로움이나 불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여행이나 외식을 즐겼고 부부 관계도 활발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결혼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삶의 좌표였습니다. 민준은 학창시절 방황이 심했습니다.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고 도박으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썩이던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그를 수연이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으라며 자신의 전 재산을 내주었습니다. 20살 초반의 어린 나이에 만난 수연은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은 그녀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11년이었습니다. 사건은 수요일 오후 3시 50분에 터졌습니다. 민준은 회사 근처에서 급한 볼일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집 안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당신 볼 생각에 미칠 것 같아요. 민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항상 밝고 유쾌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지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를 수연이 들었을까요? 민준이 움직인 지 5초도 되지 않아 통화는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연은 현관 앞에 서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일찍 왔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응. 급한 일이 있어서. 민준은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오랜만에 여행 간 친구랑.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 수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의심을 접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수연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했고 상냥했습니다. 민준은 그 과한 행동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민준은 수연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조용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민준은 단 한 번도 아내의 휴대전화를 사생활 침해라 여겨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메시지 앱에서 특정 대화만 숨김 처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숨겨진 폴더를 열어보자 박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셀 수 없는 대화가 쏟아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은밀한 만남, 부재 중인 남편을 핑계로 아침 시간에 이루어진 만남, 그리고 수연이 보낸 다량의 노출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밤새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수연은 전날처럼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역겨움과 함께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났음을 인정했습니다. 출근 후 민준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여기 두고 싶습니다. 민준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국제 이혼 소송과 양육권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같은 감정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아버지로서의 생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부부의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법적 분쟁이자 새 아이의 미래가 걸린 치열한 소송이었습니다. 현지 변호사는 민준에게 모든 자산은 안전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재원 신분인 민준 명의의 집과 자동차 그리고 모든 은행 계좌는 아내 이수연의 소유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현재 주재원의 배우자 비자로 이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취업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소송을 건다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국 법정은 특성상 아이들의 친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에 두고 싶으시다면 현지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준은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이성적인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은행 계좌에서 수연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생활비 명목에 최소한의 돈만 남겼습니다. 둘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이들의 여권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수연이 충동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상냥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애정 표현까지 시도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지만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결행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회사 주차장에서 수연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당신이 박지훈과 했던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 11년이라는 세월이 아이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야.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당신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 장난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는 수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박지훈에게 보낸 당신 사진들 꽤 볼만하더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수연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준은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은 민준의 만남 요청에 응했습니다. 민준은 약속 장소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젊고 세련된 딱 수연이 원했을 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만남 전체를 녹음했습니다. 김민준 씨, 죄송합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 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다. 민준은 차가운 시선으로 지훈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지훈은 수연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했으며 민준이 가정에서 자신에게 소홀하고 바람을 피웠다며 외도를 정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남편을 외도한 악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수연이 자신에게 이미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했고 현재 극심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기록과 사진 파일을 민준에게 넘겼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원하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연은 이미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은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곧바로 집 현관문과 대문 잠금 장치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수연의 집 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아이들과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연이 집을 떠난 후 민준은 아이들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출근, 육아, 집안일, 변호사와의 회의가 숨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피로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죽고 싶다. 단 한 번의 실수였다.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향해 지출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틀 후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있는 동안 큰아들 도영 9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민준 씨 사모님께서 지금 학교에 오셔서 도연이를 보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경비실에서 막았는데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조퇴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학교 교무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연은 이미 울부짖고 있었고 교장과 학교 심리상담 교사 그리고 현지 아동보호서비스 소속 여성 2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아이들을 못 봤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훔쳐갔어요.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소속 직원은 민준을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자녀 학대 혐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준은 격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고 자신이 쫓겨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폭력을 쓴 적은 절대 없다. 다만 자신이 실수했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뿐이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연의 말이 끝나자 놀랍게도 현장에 있던 모두가 그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소속 직원은 민준을 향해 아내를 학대하고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사람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민준이 아내에게 다가가자 아동보호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명백한 학대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민준은 극심한 모욕감에 떨었습니다. 그가 사랑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수연은 단 한 번의 눈물과 애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도착했고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이 영주권자이며 수연은 비자 문제로 곧 현지 체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법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연이 유부남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을 언급하며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도연이와 서준이가 교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소속 직원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지내고 싶니? 도연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있을 거예요. 엄마는 싫어요. 옆에 있던 서준이는 우물쭈물하며 형을 따라 저도 아빠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후 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탄 도연이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둘째 서준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서준아, 힘들지?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서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나 엄마 보고 싶었는데. 민준은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가 자신을 보호하려 동생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끼리도 엄마를 향한 감정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외도와 싸우는 동시에 아이들의 심리적 균열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평온을 위해 민준은 다음 행동을 결심해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혼이었지만 아이들의 고통은 그 목표보다 앞섰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의 심리 상담 결과는 민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장남 도연은 여전히 엄마에게 적대감을 보였지만 둘째 서준은 상담사에게 엄마가 보고 싶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이의 눈치를 보느라 본심을 숨겼던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이성적인 계획이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보다 아이들의 평온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준은 도연이의 생일 파티를 치렀습니다. 그는 친구들 이웃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행복한 아빠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민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보고 싶어? 행복했어? 민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은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배신감, 모멸감,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11년의 세월이 돌아와?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뭘 겪고 있는지 알아? 학교에서 학대자 취급을 받았어. 아이들까지 당신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재산 다 포기하고 일 구하려고 하고 무릎 꿇고 빌잖아.
내가 바닥을 기어 다니는 걸 원해? 수연이 울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박지훈에게 보낸 그 사진들 내가 보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어? 나한테는 역겨움 그 자체였어. 내가 당신에게 뭘 부족하게 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새끼랑 잠자리 했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내 이름을 팔아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는 게 더 치욕스러워. 당신은 괴물이야. 민주는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수연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 자격도 없어. 당신 부모님도 당신을 외면했잖아. 나는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5분간의 절규 후 민주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쓰레기예요. 민주는 그녀의 변명이나 후회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의 파열은 잠시 동안의 해방감을 주었지만 곧이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최악의 말을 했지만 자신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주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벌주는 데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평온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수연의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마지막 선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친구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 전화통화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 그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친구와 함께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민주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와도 좋습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 잠시 희망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안기려 했지만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이들 엄마로서만 돌아오십시오. 민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민주는 이 결정이 오직 둘째 서준이와 막내 예은이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나에게 5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당신을 그 자리에서 다시 내쫓고 이혼 서류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들 앞에서 절대 울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불안정함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둘째, 도연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도연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셋째, 나에게 어떤 부부 관계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보모 채유나 씨를 존중하고 그녀의 역할을 침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의 조력자입니다. 다섯째, 어떤 남자도 이 집에 혹은 근처에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이 규칙은 나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수연은 흐느끼면서도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재결합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곁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그녀가 약속을 지킬지 의심했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임시방편임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모 채유나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막내 예은이는 엄마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서준이도 오랜만에 보는 엄마에게 안기며 특유의 밝음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도연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5 식구가 다시 한 식탁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예은이에게 밥을 먹여주며 필사적으로 좋은 엄마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는 내내 도연이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도연이는 수연의 모습을 외면한 채 민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아빠, 당신은 왜 저 여자를 다시 데려왔어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수연은 약속대로 게스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후 도연이의 방에 들어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민주는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알지?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밤늦게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해피엔딩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속될 고독한 공동 육아라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는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한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